자, 11월 25일이고요. 자, 7번째 프로젝트로 푸드 블로그 데모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하는 법은 이제 지금까지 충분히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CSS를 중점으로 해서 리액트 기반으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최종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 결과물은 예전에 우리 만들었었던 거 그걸 리액트로 재현하는 거니까 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 파일을 지금 보내놨는데 프로젝트 만들고요. 이제 app.js에서 이제 기본적인 파일들 쭉 참조시킨 다음에 헤더, 푸터, 메인 3단 영역으로 나눠 놓고 헤더, 푸터 부분은 그냥 고정되게 놓고요. 메인 영역은 이제 라우트 걸어 놓고 컴포넌트 안에 헤더, 푸터는 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 배경 색상만 좀 다르게 지정해 놓고요. 메인 안쪽에서도 배경 색상만 적용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기본 프로젝트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10분, 15분이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준비하고 다음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헤더하고 푸터 작업을 할 거예요. 헤더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이콘, 텍스트, 아이콘 이렇게 해서 플렉스 걸어서 양 끝으로 다 밀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푸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박스 3개를 놓고 플렉스 걸어서 가로로 배치.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제목하고 텍스트, 제목하고 컨텐츠, 그 다음에 제목하고 태그 목록.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헤더 같은 경우, 헤더 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넓이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넓이를 1200픽셀로 제한 걸어서 가운데로 배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속성을 부여해서 그 스크롤이 되더라도 헤더 쪽은 고정되어 있게끔 할 겁니다. 잠깐 메인 쪽에 있던 CSS 부분을 잠깐 빼면 자, 좌측 햄버거 버튼 아이콘 하나 부여했고요. 링크 걸었고 아이콘 버튼과 왼쪽에 배치할 거니까 레프트 클래스 중앙 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메일 버튼 얘는 오른쪽에 배치할 거니까 라이트 클래스 부여했어요. 근데 레프트 라이트는 뭐 크게 영향은 없고요. 일단은 박스 섀도우를 건 다음에 박스 섀도우를 걸어서 여기 살짝 그림자가 살짝 지게끔 했어요. 그리고 포지션 픽시드 왼쪽이랑 상단에 0으로 고정시키면 이제 포지션 픽시드를 주면은 넓이 값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제 위드스 100% 부여해서 꽉 차게 했고요. 포지션 앱솔루트나 픽시드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컨텐츠가 뒤에 가려지죠. 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 영역이 지금 헤더 뒤로 들어간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인덱스 쪽에서 가려지는 만큼 패딩 탑 부여해서 여백 확보한 거고요.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패딩이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헤더 영역이 전체적으로 배경 색깔이 지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해갖고 뒤에 메인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로면은 스크롤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계속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배경 색깔 Z 인덱스 줘서 좀 앞에 튀어나오게끔 하고 배경 색깔 부여해서 뒤에 이렇게 뒤로 숨는 애들을 가리게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영역, 넓이를 제한할 용도거든요. 그래서 맥스 위드스 120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플렉스. 그리고 스페이스 비트윈 주면은 모든 컨텐츠의 간격이 동일하게 밀죠. 자, 그래서 여기 간격이 이렇게 동일해지게 밀어놓은 게 스페이스 비트윈.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콘 버튼. 양쪽에 똑같은 클래스였는데 글자 크기, 굵기, 패딩. 패딩이 없으면 이렇게 간격 없이 좀 답답하니까 상하 좌우로 패딩을 부여해서 간격을 잡아준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간단하게 색깔 좀 바꿔주고요. 로고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 굵기. 자, 이것도 그냥 작업하면은 로고가 이렇게 화면 위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가운데로 밀고 싶은데 세로축 중앙정렬 방법 중에 이제 플렉스를 배웠으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가로축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는 세로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플렉스 디렉션 설정이 바뀌면은 저스티파이 컨텐트랑 얼라인 아이템스 방향도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쪽 작업하고요. 일전에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 부분을 그냥 직접 다 타이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컨텐츠들도 전부 다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돼요. 심할 때는 메뉴 구조도 백엔드한테 다 받아와요. 자, 그래서 여기 요 푸터에 노출되는 컨텐츠를 백엔드한테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src 루트에 dataset.js라는 파일을 놓고요. 여기에 푸터 쪽에 노출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JSON으로 정의를 했어요. 요거는 직접 실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원본 코드를 같이 포함시켜서 배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footer.js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셋으로부터 그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이 임포트가 되니까 얘한테 대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푸터에서 사용할 정보는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만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푸드리스트는 메인 쪽에서 쓸 거예요. 어바웃 미도 메인 쪽에서 쓸 거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만 데이터셋으로부터 구조분해해서 분리를 했고요. 제대로 분리가 됐는지 로그로 출력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푸터 컴포넌트에서 잘 분리돼서 왔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일단은 3단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역에는 이제 푸터라고 제목 걸어주고 요 텍스트만 출력을 했어요. 두 번째 영역에도 제목 걸어주고요. 얘를 출력하기 위한 목록 정의 태그 영역을 잡아주고 배열이죠? 배열이니까 반복 돌렸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만들어줄 거는 li 태그를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li 태그 들어가고 반복문 안에서 노출되는 애들은 중복되지 않는 키 속성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index1을 활용했고요. li 태그 안에 링크 들어가는 거는 국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출할 이미지의 경로가 보이는데 이 이미지는 아직 배포 안 했거든요. 요거는 구현 설명 좀 할게요. 자, img 태그 안에 백엔드한테 받아온 경로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제목하고 내용을 걸었고요. 마지막으로 푸드 아이템 부분은 태그만 출력하면 되니까 여기는 단순 텍스트 배열이에요. 그래서 반복 돌면서 인덱스가 0이다. 첫 번째 항목이면은 클래스 네임에 블랙이라고 부여했어요. 첫 번째 태그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부여해서 텍스트만 출력했고 나머지는 그냥 클래스 없이만 적용했고요. 조건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를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HTML 태그를 출력을 해서 전반적인 구조 쭉 정의했고요. 푸터 쪽에 백그라운드 컬러 지우고 상단 테두리,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로 정렬, 넓이 제한해서 이제 가로 정렬을 중앙으로 배치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그 안에 아이템들을 이제 가로로 배치되게 했고요. 모바일 UI에서는 세로로 배치되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푸터,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트, 그리고 태그. 아직은 다른 CSS는 적용 안 했으니까 넓이는 다 제각각일 거고, 그 다음에 가로폭이 좁아지면은 세로로 배치되겠죠. 푸터 아이템, 여기 있는 이 div 태그들이 전부 푸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갖잖아요. 얘네한테 전부 공통적으로 플렉스 1이라고 부여하는 순간 요 세 개가 전부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 세 개 영역이 넓이를 전부 균일하게 나눠 가져요. 패딩 값 부여해서 약간의 여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목 부분 글자 크기라든지 굵기, 여백, 텍스트 트랜스퍼 어퍼케이스는 모두 다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고요. 모바일 사이즈에선 글자 크기랑 굵기, 여백 같은 거 조금씩 줄여줬습니다. 자, 현재 푸터 아이템이 3개죠. 그럼 푸터 아이템의 n스차일드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 영역별로 태그에 대한 글자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A 태그 안에서 플렉스 걸면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영역 가로 배치, 각각의 굵기, 마지막으로 태그들. 글자 크기라든지 아니면 배치 같은 거, 여백 같은 거 설정해서 요런 모양새를 잡았어요. 자, 뭐 이거야 전에 해봤던 CSS니까 지금 여기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그 JSON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백엔드한테 받아온다라는 거를 전제하고서 그냥 데이터 파일을 빼놓은 거예요. 그 AJAX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 안에 노출시킬 이미지 파일의 경로가 같이 들어있죠. 이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JSON 파일에 들어있는 이미지 경로는요, 슬래시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로컬호스트 콜론 포트 번호 뒤에다가 이 값을 붙였을 때 브라우저로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스프링이었다면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만약에 2024 밑에 뭐 11월 25일 a.png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드가 됐다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요거만 저장한다고요. 왜냐면은 앞부분에 요 폴더 경로는 환경 설정 파일에 들어있으니까 환경 설정 파일에 있는 값을 갖다 붙여서 전체 경로를 이제 가늠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실제로 이게 웹상의 URL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이제 DB에서 경로를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REST풀로 만들어 줄 때는 요 값을 files였나요? files라는 값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JSON으로 출력을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URL에 이 /files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을 때 환경 설정에 명시된 이 폴더 밑에서 이 경로 값을 뒤져라 라는 게 우리 config 클래스에 들어가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스프링에서 출력하는 파일 경로도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했을 때 접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DB 값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URL 형태로 노출을 해준다. 그것만 충족이 된다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요 값들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중간에 폴더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자기 맘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날짜로 만들어지는 폴더를 그 파일 헬퍼에서 강제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루틴 빠져도 된다고요. 그거는 똑같은 파일을 중복 업로드했을 때 덮어 씌우는 거를 방지하려고 만든 거지, 혹은 한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였더라? 여튼 몇억 개 정도 이제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폴더마다 파일 개수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좀 회피하려고 만든 꼼수인 거지, 그런 이유만 아니라면은 굳이 여기 폴더 경로가 이렇게 날짜로 들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 파일을 배치하는데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뭐 테스트라는 폴더를 내가 만들고 여기다 내가 파일을 직접 복사해서 넣었어.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이 경로만 넣어주면 돼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폴더 경로가 날짜로 돼 있는지 아니면 폴더가 있는지조차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실제 그 파일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값만 들어있으면 돼요. 뭐가 있건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그 값을 정상적으로 URL에서 그 브라우저로 노출할 수 있는 URL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했을 때 로컬호스트 콜론 3000 포트번호 입력하고 이후에 나오는 경로 값이 리액트에서 라우팅을 처리하지 않은 URL이라면 어디서 뒤진다 그랬죠? 퍼블릭 폴더에서 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로는 퍼블릭 폴더 안에 파일을 배치해 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백엔드가 없기 때문에 넣는 임시 처리예요. 나중에는 이 이미지 파일을 백엔드가 직접 자기 업로드 폴더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설명은 여러분들 전체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틈 날 때마다 설명을 한 거라 꽤 많이 반복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 폴더 안에 들어가는 저 img는 제가 지금 톡방에 올렸어요. 통째로 압축해서 올렸으니까 퍼블릭 폴더 안에 img 밑에 경로가 되게끔 배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JSON 파일에 있는 경로 값을 로컬호스트 콜론 3000
뒤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 이 경로값을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스프링 백엔드 작업할 때도 같은 원리예요. 자, 요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11시 15분쯤에 다음 거 시작할게요. 자,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 하나 하고서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할 거예요. 이제 화면 중앙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화면 중앙 부분을 이렇게 푸드 리스트라고 하는 영역과 about me라는 영역 두 개로 재분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구분선을 하나 넣은 거예요. 영역 분할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구분선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여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이에요. 자, 메인 영역 안에서 aboutme.js랑 푸드리스트.jpg, JS 두 개를 추가했고요. 두 개는 각각 기본 초기화만 먼저 한 다음에 배경 색깔을 부여한 겁니다. 이건 파일 만들고 지난주에 준비한 단축키 한번 친 다음에 색상만 대충 잡아주면 되죠. 이 두 개를 메인 밑에 index.js에서 일단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 주석으로 막아놓고 전체 영역 넓이 제한하고 중앙 배치한 다음에 중앙선 클래스 줬어요. 상하 마진 60픽셀, 가운데 정렬. HR 태그로 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참조하고 중앙선까지만 그었어요. 그 메인 영역 안에서도 그 하위 영역을 좀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푸드리스트랑 어바웃 두 개만 작업하면 이제 요 데모 페이지는 마무리가 되겠죠? 제가 봐선 이거 5분이면 끝나거든요? 요거 하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메인 쪽에 푸드리스트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미디어 쿼리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참조시켰어요. 가져온 데이터셋은 필요한 정보만 분리를 해냈고요. 잘 가져왔는지 콘솔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컨텐츠예요. 이거 이제 반복을 돌릴 거예요. 푸드 갤러리라는 클래스로 이제 UL 태그 하나 준비하고 이거 가지고 반복 돌려요. 그럼 V가 의미하는 게 데이터셋에서 요거 하나죠. ID 값은 웬만해선 출력 안 해요. 요 ID 값은 보통 여기서 목록 출력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때 where절을 쓸 값을 줘야 되니까 보통 이 ID 값은 이제 링크에서 쓰는 거죠. 제목, 설명, 이미지. 자, 그래서 li 태그 들어간 다음에 클래스 하나 부여하고, 자, 키값 같은 경우에 대체로 i 값을 걸어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반복 돌면서 인덱스 번호가 중첩될 리는 없으니까. 자, 근데 요거 자체를 db에서 가져온 거라고 해봅시다. 실제로 db에서 가져오겠죠. 그러면 요 id 값이 의미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일 거 아니에요. 프라이머리 키는 그 자체가 중복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좀 강조해 보려고 데이터에 있는 id 값을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li 태그 안에 링크 들어가는 거 국룰이라고 했고요. 이미지 들어갈 영역, 그 다음에 컨텐츠 표시할 영역입니다. 어떤 예제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냥 그림 넣고 바로 컨텐츠로 들어가고요. 어떤 예제는 그림을 div로 하는 감싸거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림을 확대를 시키면서 이제 잘리는 것처럼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그림이 안에서만 확대되는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림을 div로 한꺼풀 감싸는 거예요. 그림이 확대가 되면서 이 div 태그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요 div 영역 안에서 그림이 잘립니다. 만약에 이 div를 안 쓴다면,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A한테 줬다. 그러면 그림이 확대되면서 텍스트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링크 안에서만 잘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한 다음에 푸드 갤러리 영역 안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줄바꿈 해라. 그 다음에 get 플렉스 논 하고 위드스 25% 여백 잡아주고요. 자, 미디어 쿼리 배치하면서 50% 100% 이렇게 그 영역을 좀 다르게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 A 태그 안에서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그림을 감싸는 div 사이즈 잡고 오버플로우 히든. 그 다음에 그림은 사이즈 부모한테 맞추고 오브젝트 픽 커버 애니메이션 설정. A 태그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A 태그에 대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림, 선택자가 이게 되게 복합적인 의미예요. 그냥 A 태그가 아니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A 태그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한테 다 적용되는데, 앞에 이게 붙으면 마우스가 올라간 A 태그 하나만 콕 집어서 그 안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걔한테 스케일 확대. 텍스트는 뭐 간단하게 여백하고 사이즈 정도 잡아줘서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bout Me. 여기서 미디어 쿼리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안 쓰더라고요. 얘는 지금 필요가 없는 애고, 미디어 쿼리는 데이터셋 똑같이 가져오고요. 데이터셋 안에 보면은 여기 About Me라고 해서 텍스트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구나. 자, 가져온 텍스트 확인한 다음에 쪼로록 출력해주고, 그리고 각각 적당히 글자 크기랑 사이즈만 잡아줬어요. 이건 뭐 디테일한 설명할 거 없으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제목, 그림,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지금 다 백엔드에서 받아오게끔 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자, 요런 페이지라고 했을 때 그냥 요런 텍스트 같은 거요. 아마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면서 요런 그 단순히 회사 소개 같은 요런 페이지들, 그러니까 단순 이벤트성 페이지라던가 이렇게 뭔가 단일 페이지처럼 생긴 애들은 그냥 HTML로 텍스트 기입하셨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게 제일, 여기가 제일 만만하긴 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페이지요. 이거는 그래도 DB 연동하네, 할 거고. 어느 페이지를 예를 들어 봐야 될까?
뭐 이런 그 단순 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마 대부분 이런 페이지는 그냥 HTML로 작업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텍스트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일리지를 이렇게 쭉 운영을 하다가 회사 사정상 내년부터는 제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최대 3%까지만 적립시키겠다라고 회사의 정책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개발자 소환해야 돼. 이거 숫자 하나 고치겠다고. 가령 이제 소니라고 하는 소니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뭐 A라는 개발 업체한테 이 웹사이트를 개발을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줘서 개발 의뢰를 해서 납품을 했어. 처음에 최대 4%라고 기입을 한 거죠. 그리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이트 이제 오픈하고 한 3년 정도 후에 3년 후에 뭐 경제 상황이나 뭐 그런 거를 고려해서 멤버십 적립을 최대 3%로 고쳐야 될 일이 생겼어. 근데 이 회사에는 개발자가 없다면 그럼 만드는 회사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글자 고쳐달라고. 이미 3년 지났으니까 AS 기간은 끝났어요. 그럼 이거 한 글자 고치기 위해서 돈 내라 그래요.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이 페이지를 고쳐달라고 하면 저도 이거 하나 고치겠다고 일단은 내가 5분을 작업하건 10분을 작업하건 하루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 하루 인건비를 청구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요거 한 글자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난 40만원 청구해. 그래서 대부분 초반에 이런 거 만들 때 얘네 비밀번호 바꿨으면 안 되는데 안 바꿨다. 배경 이미지 업로드 기능 조금 전에 봤던 이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지는 콘텐츠 자체를 여기서 다 입력해서 관리자가 저장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웹 개발에서 HTML에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타이핑하는 페이지는 단 한 페이지도 없어요. 모든 게 다 DB에 들어가요. 그게 관리자 페이지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를 1이라고 수정을 했다. 그 저장을 한다고 쳐요. 저장을 하면은 여기서 새로 고침합니다.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야 돼. 걸리면 혼나니까. 모든 컨텐츠가 다 DB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AQ 같은 거 이런 거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스타일이죠. FAQ 여기 있다. 네, 여기 일일이 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를 사용해서 페이지에 노출을 안 시킬 거야.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노출을 안 시키고 싶어, 이 컨텐츠를.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노출 여부도 체크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은 오더바이저를 써갖고 그냥 인덱스 번호로 이제 정렬을 하죠. 정렬 순서도 숫자값 입력하면 그냥 요거 순서대로 정렬되게끔. 정렬 순서도 관리자가 다 조작하게끔 해요.
그게 제일 심한 게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상품에 노출되는 게 절대적으로 인기 순위 아니야. 관리자가 인기 상품 우선순위 노출 등록 뭐 이렇게 다 체크를 걸어요. 만약에 뭐 베스트 상품, 추천 상품 이렇게 그 라벨 같은 거 붙는 거 있잖아요. 쇼핑몰 상품들을 보면 그런 것도 그거 적용 여부를 다 체크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 관리자가 전부 다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기획 미팅 할 때 다국어 지원을 하는데 다국어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자기네가 나중에 다른 국가에 진출할 수도 있으니까 지원하는 다국어 자체를 늘릴 수 있게 해달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독일어가 미사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 체크하면은 여기에 독일어가 하나 더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여기 관리자 보면 다 언어 탭이 있거든요. 여기 독일어가 하나 더 늘어날 거야. 관리자 단에서. 그러면은 한국어 입력하면은 그 번역 API 같은 거 써갖고 자동 번역되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싫대. 자기네 외국어 탈출하는 사람 많대. 다 직접 넣겠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대.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귀찮아서 못 올리고 있어. 이거 안 올리잖아. 나중에 이거 자동 번역 해주시면 안 돼요? 1000만원 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지 보수의 이점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용자 페이지는 사실 쓰이는 기능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관리자 페이지는 진짜 무궁무진해요.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 처리하는 거는 관리자 페이지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사용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로 실력 좋은 사람들이 하고요. 관리자 페이지는 그 사이트에서 한두 명만 보면 되잖아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담당자 한두 명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뻐도 돼. 안 이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제가 평소에 쓰는 이제 관리자 사이트 템플릿이에요. 요 HTML하고 CSS를 울거먹고 있는 게 거의 한 10년 조금 안 됐어요. 맨날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안 이뻐도 되고 지금 당장 에러가 난다고 해서 뭐 급한 건 아니야. 회사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는 무조건 신입시켰어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 안에서 이 관리자 페이지의 모든 기능들을 진짜 실무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작업량이 많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용자 사이트보다 관리자 페이지가 작업량이 거의 1.5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면서는 그냥 저는 회원관리랑 상품관리 딱 요거 두 개만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시는 그 강사님이 통계 페이지도 넣는 거를 좀 고려해 달라고 해서 그거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 지금 예제에서 데이터셋 파일에 이렇게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다 제이슨에다 넣은 게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다 넣은 건지, 이걸 왜 HTML에 타이핑을 안 하고 이렇게 제이슨으로 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무거든. 나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자, 요 예제는 여기까지이고요.